방시혁 닮으셨네요. 저는요 방시혁 씨의 동생입니다. 이 닮았다는 댓글도 하나 있었는데. 부위가 누군지 몰라.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신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드셔본 것 중 가장 맛이 있었던 회가 뭔지 궁금하네요. 입질의 추억님 라이브는 안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어느덧 17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만 돌파했을 때 몇몇 독자님들께서 Q&A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간 바빴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상 좋네요. 입질의 척님 Q&A 한번 가시죠. 네, 그래서 가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이 걱정이신 분들, 서해 수산물은 어떻게 드세요? 서해 방사능 수치가 어마무시한데 국내 바다도 방사능이 그렇게 청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국내 바다에 있는 방사능 수치가 어떤지 매일 측정해서 올리는 기관이 있죠. 바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동서남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은 거의 정상 수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핵시설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물이 흘러내려와서 서해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충분히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에서 방사능 물질이 흘러내려온다라고 주장한 것이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언론사, 그리고 미국의 또 일부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죠. 문제가 된 곳은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입니다. 이 우라늄 공장에서 이 우라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생기고 그 오염 물질을 그대로 흘러보내서 또 강화도, 한강을 비롯해서 서해 바다를 오염시킨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정부에서 입막음을 시도했다, 아니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서 한번 살펴본 결과, 이 평산에 있는 그 문제 우라늄 공장은 추출하는 곳이 아니라 정련하는 곳입니다. 정련이 뭐냐면 이제 우라늄은 단순히 캐는 곳이죠. 그런데 많은 방사능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라늄이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가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 원소입니다. 이 자연 방사선 원소는 추출이 아니라 단순히 캐는 것만으로는 오염물질이 나올 수 없다, 특히 액상화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죠. 그래서 다소 이게 과장 내지는 확대 보도가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거론한 또 미국의 한 블로거가 있습니다. 이 블로거도 추출이 아니라 정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내 언론사가 그것을 추출로 잘못 오역하면서 이 기사가 날조가 된 거죠. 실제로 이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강화도를 비롯해서 한강, 서해 바다까지 이 우라늄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한강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로 나오고 또 이 서해 바다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강에 있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지형상 이게 섞이니까 농도가 낮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는 평소 때와 다름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 때문에 뭐 방사능이 나와서 서해가 오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서해에서 나는 수산물도 못 먹는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방사능 얘기입니다. 방사능 수치를 잡을 수 있는 기계로 뭐 생산의 위험들을 측정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의 오염들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즉 민간인이 구매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적게는 25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이 가격대가 형성되는데 1,000만 원이 넘지 않은 그런 측정기로는 음식물에 있는,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내부 피폭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부 피폭되어 있는 세슘과 아이오딘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목적은요, 공간에 있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측정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오염원을 지나했을 때 공기 중에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삐삐삐 울려서 신속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겉 표면에 있는 생선 껍질에 묻어있는 고농도의 방사선량은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방사선량 측정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오염물질은 크게 이제 세슘과 아이오딘인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감마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감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식품의 오염들을 측정할 때 주변의 방사선 물질들이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이 식품에 있는 정확한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0cm 두께가 되는 납작폐암으로 둘러서 완전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있는 오염원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시약처에 있는 1억 5천만 원짜리 게르마늄 뭐라고 하는 방사선 측정기가 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고농도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거의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블로거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거 들고 이렇게 막 시장에 가서 막 대잖아요.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명태찜 꼬막 비빔밥집이 겁나 늘고 있는 이유는? 에휴, 고기보다 해물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명태 같은 경우는요, 생태를 제외하고 동태도 있고 북어, 황태, 코다리, 노가리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러시아산, 캄차카 반도나 베링의 이 북태평양 차디찬 바다에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심하셔도 되고, 생태는 100% 일본산이고 생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러시아산이니까 명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꼬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전부 참꼬막이라는 종이죠. 지금 시중에서 주로 식당용으로 판매되는 것은 새꼬막, 전부 국산입니다. 새꼬막이 이 수확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값싸게 들어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식당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보람튜브보다 입질의추홍님 딸이 더 귀염귀염. 감사합니다. 저희 딸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딸도 보람튜브를 종종 보는데 이 댓글 보고 되게 좋아할 것 같으네요. 방시혁 닮으셨네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 오징어 신경을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영상에 이제 갑자기 외국인들에게 노출이 돼서 외국 분들이, 특히 방탄소녀 팬들이 엄청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방시혁 이즈 데뉴? 거의 대부분 보면은 방PD 닮았다, 방PD 같다, 그런데 당신 이름이 김지민? 지민이야? 뭐 이런 반응들이 많네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요 방시혁 씨의 동생입니다. 농담이고 농담입니다. 농담. 비 닮았다는 댓글도 하나 있었는데. 비? V가 누군지 몰라.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제일 잘생긴 멤버 있어. 아 진짜로? 사람 볼 줄 아네. 빨리 사과해야 돼 지금. 왜? 형독인 줄 알았어요. 자꾸 형독이 겹쳐 보인다. 형독 닮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제가 누군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유튜버시더라고요. 근데 딱 봤을 때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럼 그분이 저 닮은 거 아닌가요? 맛조개 잡는 영상이 있었어요. 올해 3월인가 4월에 안면도에서 맛조개 잡은 영상에 이런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맛조개 잡을 때는 맛소금 말고 그냥 소금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맛소금에 MSG 같은 화학물질이 있어서 갯벌이 뿌리면 그 소금이 바다로 들어가서 안 좋다고 하네요. 맛소금을 뿌려서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면 당연히 뿌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맛소금의 성분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맛소금에는 화학물질이 없습니다. 맛소금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90%가 소금이에요. 염화나트륨이죠. 나머지 10%가 뭐냐? 바로 미연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MSG, 글루탐산 나트륨. 이것이 9.9% 들어있고요. 나머지 0.1%가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이라고 0.1%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루탐산 나트륨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감칠맛 성분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똑같은 글루탐산 나트륨, 이것을 우리는 사탕수수 발효 성분으로 추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미연 같은 것을 화학 조미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공 조미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갯벌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오염시킨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어부들 있잖아요. 어민들이 주로 보면은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신데, 이분들의 기억 속에는 이 MSG는 우리 몸에 해롭고 또 자연을 망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신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함.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방송에서 이제 주로 어류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글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제가 썼던 글들이 주로 낚시와 수산물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것이 짜릿한 손맛, 낚시를 시작하다. 요거는 이제 바다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활용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냈던 책이 우리 식탁 위에 수산물 안전합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있게 분석해서 썼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건 이제 제 단독 저서인데, 세 번째 책도 좀 있으면은 출간할 예정입니다. 꾼의 황금 레시피, 수산물을 위주로 레시피를 꾸린 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책인데요. 한국의식주 생활사전 상학원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방대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식재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사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갈치, 참돔, 농어, 넙치 같은 어류들 몇 곡지를 제가 맡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야 사랑해라는 잡지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고요. 지금 또 월간 낚시 춘추, 월간 아웃도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로 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 탈모가 심하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거 탈모가 아니고요. 제 원래 이마가 넓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 봐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좀 머리가 잘 빠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이마가 선천적으로 넓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의 MR을 소개합니다에 달린 댓글입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 보면은 알차게 차테이크 하셨으니 이제는 가족을 위해 안전한 촬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박물관 구경 잘했습니다. 7개월 전인데 바꾸셨을라나? 예, 바꿨습니다. 그 영상 나오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5월이죠. 5월 달쯤에 중고차도 아니고 무려 새 차로 바꿨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세 번째 차이자 제 생애 첫 새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2박으로 강릉 쪽으로 가족여행 가는데 어떤 회를 먹어야 할까요? 방어는 와이프와 애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강릉 쪽 횟집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동해 강릉 쪽 이 시기에 가서 좋은 것은 일단은 횟대인데요. 횟대가 크게 빨간 횟대와 대구 횟대가 있는데 그 빨간 횟대, 홍치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맛이 좀 별로 없고 대구 횟대, 노란 거 있습니다. 이 대구 횟대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진짜 살점이 탄탄하고 거의 보고처럼 막 얇게 썰어달라고 하세요. 그것 말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물가자미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기름가자미인데 양쪽이 지느러미가 까매요. 건어물로 주로 팔리지만은 이 강릉 속초 가면은 화로도 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지 가서 기름가자미 주세요라고 하면 상인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물가자미라고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거기서는 물가자미로 통용이 된다는 점, 요거를 뼈째로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아주 꼬숩고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것 말고 무난한 것을 꼽으자면 줄돔, 쥐치, 말쥐치 전부 양식으로 들어오는데 요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복치도 있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살 빠진 이대호 같다는 얘기 혹시 안 듣나요? 네, 안 듣습니다. 저는 주로 방시혁이랑 형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정형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페디스토마는 꽃게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던데 꽃게를 먹고 페디스토마에 걸렸다는 사례를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디스토마는 보통 민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바닷물고기나 바다수돗물에 기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드셔본 것 중 가장 맛이 있었던 회가 뭔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6, 7월에 먹었던 돛벤자리, 벤자리 중에서 50cm가 넘어가는 아주 커다란 벤자리죠. 요거 정말 맛은 참치에서 저리 가라. 식감은 광어와 비슷한데 그게 정말 좋았고 그게 아니면 참다랑어 한 90kg짜리 되는 거 냉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맛이 좋고요. 그것 말고 작년 7월경에 직접 낚시로 잡아먹었던 4, 5kg짜리 활민어회, 그 다음에 돌돔. 저는 9월달, 11월, 12월달 지금철이죠. 요때 먹었던 돌돔회가 정말 맛이 좋았고요. 같은 시기에 잡힌 40cm 넘어가는 긴 꼬리 뱅에돔, 요게 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입질총님, 일식집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주도 내려가서 살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저를 2개 넣고 한쪽은 양식고기 받아다가 팔고 한쪽은 자연산,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날 잡은 고기 넣어다가 그날 저녁에 판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얽매이게 되거든요. 또 쉬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평생 또 한 번 식당 열게 되면 그렇게 끝까지 폐업할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또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음식의 질적 퀄리티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식당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식당 하는 것은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안 하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지만 어떤 분이 입질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식당 업종으로는 입질의 추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그 이름으로 식당을 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일단 상표 등록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입질의 추억님 라이브는 안 하시나요? 지난주였네요. 지지난주였네요. 그때 라이브 채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은 라이브 최초 공개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이어갈 생각이고요. 근데 라이브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생활에 좀 여유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스템, 편집 시스템이 조금 더 체계를 갖추어서 제가 좀 제 일을 쏟는데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그때면은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도 배우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 분야라는 게 엄청나게 넓고 또 품목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만큼 평생을 배워가면서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제가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산물이 너무 어렵고 손질도 귀찮고 까다로운 그런 식자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해야 할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수산물이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좀 더 양질의 수산물 또는 낚시까지 컨텐츠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